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벨라이트의 정현택 변호사입니다. 제가 맡은 강의는 인사 노무 강의입니다. 우선 우리 크리에이티브 팩토리에서 제공하는 청년 또는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이런 법률 강의를 맡게 되어서 영광을 생각하고요. 우리 기업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계실 텐데, 기업은 우선은 자금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일을 할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자금에 대해서는 우선 투자를 받고, 또 자금 운용하는 또 재무에 대해서 또 잘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또 세금 문제도 또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오늘 우리가 다룰 인사 노무는 이제 인재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인재를 고용해서 또 급여든 또 거기에 맞는 대우를 또 해주고, 또 문제가 있는 경우도 해고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또 직원들을 잘 관리해야 되는 인사 관리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재와 관련된 내용들이 오늘 인사 노무의 강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법률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이라는 그런 노동법의 기본적인 그런 법률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우리 창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장 변호사나 노무사를 통해서 사건을 의뢰하거나 자문을 받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창업주 본인들이 근로기준법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은 직원 또는 그 인재라는 개념이 아니라 근로자라는 그런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럼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기준을 어떻게 제공해야 될 것인가를 규율하는 법이 근로기준법입니다.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을 정한 내용들이 법으로도 규정되어 있지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을 해야 되고요. 작성한 계약서 중에 한 부를 사용자가 한 부는 보관하고 한 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되는 그런 법률적인 의무도 있습니다. 근로자와 이제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자가 있습니다. 창업주인 거죠. 우리도 사장이라고 부르는 그 사용자. 그리고 동업자가 있습니다. 동업자는 근로자가 아니죠. 이제 코파운더라고 보통 우리가 많이 부르는데, 동업자는 동업 계약에 의해서 서로 이제 그 사업을 통한 그 이익을 나누는 그런 사업 파트너인 것이고요. 여기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일반 민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근로계약도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법률에 따른 그런 계약에 따른 그런 권리와 의무가 이제 발생하게 되죠. 근로자는 본인이 맡은 업무를 수행할 그런 의무가 생기게 되고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할 또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지시하고 감독하고 통제할 그런 어떤 각각 권리나 의무를 규율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휴게, 휴일, 휴가, 해고 등 최소한의 근로 조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이라는 얘기는 당사자의 근로계약에 의해서 근로기준법보다도 더 낮은 수준의 그런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그 계약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상 기준으로 그것이 대체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근로자라는 이제 그런 개념을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근로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둘 몇 가지 그런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용입니다. 시용.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시험적으로 직원을 사용할 때 이제 시용이라는 개념을 쓰고요. 이제 3개월 내 기간에서 적성이나 업무 능력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이죠. 이 경우에도 이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시용 기간을 명시를 해야 되고요.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본 채용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채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 채용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표를 마련해 놓아야지 나중에 분쟁이 생길 그런 가능성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일방적으로 채용 여부를 사용자가 결정하기보다는 그 근로자와 협의를 해서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또 그런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시험과 비슷한 의미로 우리가 수습이라는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수습은 정식으로 채용이 된
그런 단계고요. 단지 업무에 적응하기 위해서 적응 능력을 훈련하는 그런 기간이죠. 그래서 그 기간이 도과되면 당연히 정규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근로기준법이 원칙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실무상은 수습이라는 말을 시용의 의미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실제로 정식 채용이 아니지만 우리가 수습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 말을 쓰는지보다 3개월 미만으로 채용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정말 수습 근로자인지를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3개월 미만으로 채용된 근로자나 수습 근로자에 대해서는 우리 뒤에 살펴보겠지만 해고 예고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구별할 개념으로 인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턴은 말 그대로 수련생 또는 교육생이라는 의미이고요. 근로자는 아닙니다. 근데 실무상 우리가 인턴을 그냥 수습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서 좀 잘 어떤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좀 구별을 해야 될 텐데요. 우리가 수습의 의미인 경우에는 앞에서 본 것처럼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제 본래적 의미의 인턴은 아니죠. 고용노동부에서는 인턴을 일경험 수련생이라고 부르면서 일경험 수련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일경험 수련생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제 인턴인지 아니면 근로자인지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급여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는 근로자, 교육과 훈련이 주된 목적이다 그러면 일부 어떤 비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교육생, 훈련생, 인턴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들에 대해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 중에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 중에 하나들입니다. 먼저 임금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됩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 다음에 최저임금을 항상 결정하고 있는데 올해는 다 아시는 것처럼 2018년도 최저임금을 한 16% 이상 대폭 올려 7,530원으로 정했죠. 2016년도에는 6,030원, 2017년도에는 6,470원이었지만 2018년도부터는 7,530원으로 많이 올라서 이제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및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됩니다. 서면으로 명시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최저임금에 만약에 식대까지 포함하는 게 가능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위법한 것입니다. 식대를 포함할 수 없고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숙박 등 편의를 제공하면서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게 가능하냐?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최소한 돈으로 이만큼은 지급하라고 하는 것이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혜택을 준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그런 임금은 지급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근로기준법 17조 2항에 나와 있는 그 근로계약 체결을 꼭 해야 되는 것이, 이거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 계약은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는 거지만 근로계약만큼은 서면으로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서면으로 근로계약 체결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고, 두 부의 근로계약서를 만들어서 한 분은 근로자에게 교부하고 한 분은 우리 창업자인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근로계약을 어떻게 체결할 것인가, 그 내용을 어떻게 알 것인가 이게 좀 막연한 경우가 많이 있으실 텐데요. 뭐 노무사한테 우리가 그 의뢰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 창업하신 분들은 대부분 또 그럴 만한 또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일반적인 근로계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약간 본인들이 근로기준법이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계약서에, 근로계약서에 소정의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근로기준법 50조 1항 2항에는 그 근로시간이 일정 시간 내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일일 8시간, 주당 40시간. 이것을 넘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일일 8시간, 주당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다 하면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50%의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를 하더라도 주당 12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초과해서 일을 시킨다 하더라도 12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시킬 수는 없다. 그 다음에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경우로 야간 근로와 휴일 근로가 있습니다. 야간 근로는 22시, 그러니까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일을 시키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50%의 가산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휴일 근로의 경우에도 50%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은 뒤에서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법정 휴일과 약정 휴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한 수당과 야간 근로, 휴일 근로 수당은 각각 이것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해서 가산해서 지급해야 됩니다. 결국에 휴일에 야간에 일했다, 휴일에 초과해서 일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중복해서 50%, 50% 더해서 100%를 지급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여섯 번째로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 또는 8시간당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시간 중간에 부여해야 되는데요. 주로 이제 우리가 점심시간을 중간에 1시간 정도 부여하는 것이 바로 이 휴게시간입니다. 우리 8시간 정도 일하기 때문에 1시간 정도의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우리가 일주일 근무를 하게 되면 하루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5조의 근로기준법 55조의 규정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일요일날 쉬는 것이 바로 이런 유급휴일로 쉬고 있는 것이죠. 휴일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 휴일과 약정 휴일이 있는데 법정 휴일은 우선 금방 말씀드린 일요일이 다 법정 휴일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날일까요? 네, 근로자의 날, 우리 5월 1일이 법정 휴일입니다. 나머지 그러면은 공휴일은 다 무엇이냐?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공무소 휴일이죠. 공무원들이 쉬는 날입니다. 하지만 일반 근로자들은 계약에서 쉬거나 취업 규칙에 의해서 휴일로 정해놓은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쉬는 날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건 법정휴일은 아니고 약정휴일이고 법정휴일은 당연히 유급으로 쉬는 것이지만 약정휴일은 당사자들의 계약에 따라 무급도 가능하다. 그 차이가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근속기간에 따라 일정 이상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됩니다. 근속기간은 연속해서 근무한 기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80% 이상을 출근하면 다음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되고요. 근로기준법 60조 1항이고요. 만약에 그것이 기간이 3년 이상 계속 늘어난다 그러면 25일까지 그 유급휴가의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 또 1년 이상 근무했지만 80%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 유급휴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문제되는데 이 경우에는 1개월 개근한 거에 대해서 하루씩 연차 유급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연차 유급휴가는 사용을 안 하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발생합니다. 60조 2항입니다. 근로기준법. 다음 임산부 보호를 위한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임산부 보호에 의해서 출산 전, 그 다음에 후 휴가를 90일 동안 부여를 해야 되죠. 우리가 출산휴가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그리고 이 기간에는 시간의 근로가 금지됩니다. 가산수당을 준다 하더라도 시간의 근로를 시킬 수 없는 것이죠.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여성에게는 또 생리휴가를 우리가 이제 부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본인이 요청한 경우에 우리가 이제 생리휴가를 주면 되는 것이고 1개월에 하루 이제 생리휴가를 줄 수 있고 원칙적으로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다음 해고를 하기 위해서 최소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해야 된다. 뒤에서 이 부분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 해고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금지된다. 그것도 이제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 언제 해고해야 되지, 왜 해고를 하는지와 언제 해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반드시 통지를 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중요한 해고와 관련된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3번째로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사이의 차별을 금지하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많이 아시겠지만 2년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줄 의무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쭉 우리가 한 13가지 정도 이렇게 그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그 근로자의 권리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의무들은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이 됩니다. 5인 이상이라는 것은 사업주를 빼고 또 동업자도 빼고 만약에 임원이 있다면 임원도 빼고 나머지 근로자를 기준으로 해서 5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대신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그러니까 근로자가 5인이 안 되는 4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근로자의 권리들 중에서 임금과 관련된 거,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근로기 상부를 교부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 그 다음에 8시간당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하루에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임산부에게 출산휴가를 부여하고 또 시간의 근로를 시키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최소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해야 된다는 거. 바로 이 정도만 필수적으로 적용이 되고 나머지는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이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숫자와 관련해서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마련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고요. 근로자 수가 이제 더 많이 들어 30인 이상 됐다. 그런 경우에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노조가 이제 설립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4인 이하로 사업장을 유지하는 게 정부의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더 좋은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연히 기업을 하신 이상 기업을 성장시켜야 되는 것이고 규제에서 자유로운 만큼 또 정부의 지원에서도 또 소외가 되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당연히 진지하게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프리랜서라는 개념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고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서비스나 그런 그 일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고 이거는 개인일 수도 있고 용역 업체일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외주를 줬어도 이거 개발자들이 이렇게 프리랜서에 해당할 텐데요. 기업이 필요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 근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근로자와 유사하지만 고용이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죠. 근데 실제로 프리랜서와 근로자 그 경계는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과연 근로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그 경계를 가르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유권 해석과 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하고 있는데 그 기준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아니면 일하는 본인이 정하는지에 따라서 근로자와 프리랜서를 구별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그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으로 지휘 감독을 하는지에 따라서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또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과 그 장소가 사용자가 지정해서 구속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구별 기준이 될 수 있고 업무가 대체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또 그 업무가 전속적으로 일을 하는 그런 경우인지 아니면 비전속돼서 일을 하는지 그 외에 또 비품을 누구의 비용으로 구입해서 누가 소유하는지 그 다음에 취업 규칙에 적용되는지 또 보수 책정 기준이 기본급인지 아니면 시간에 비례해서 지급한 시급인지도 결국 우리가 중요한 기준들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준들조차도 좀 추상적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당사자들 사이에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서 권리와 책임이 발생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자 제도를 선택했을 때 우리가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생기는 그런 장점과 단점, 그다음에 프리랜서를 우리가 고용했을 때 선택했을 때 발생한 장점과 단점은 서로 이제 반대가 될 텐데 우선 근로자를 선택했을 때는 근로자에 대한 지휘 통제 감독이 가능하죠. 그리고 또 근로자가 개발한 그런 지식 재산권에 대해서 회사에 소유를 할 수 있고 또 근로자가 나중에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경쟁업체 이직하는 것을 제한한 것은 이제 경업금지 약정이라고 하는데 그 지나치게 장기간 동안 이직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무효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그런 제한이 가능합니다.
단점으로는 다 아시는 것처럼 성과와 상관없이 이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항상 고정적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법정 근로 시간이 제약이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그리고 장비나 시설 비용을 다 사용자가 부담해야 되고, 4대 보험료, 또 뭐 퇴직금 등 지급하는 노동법을 준수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죠. 또 고용보험에도 가입해야 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면 그 다음 달 15일까지 가입을 해야 되고요. 만약 이거를 허위납도 지연했을 경우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과 관련된 또 근로조건과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해고에 대해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